안녕하세요.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의 핫쌤 뜨쌤입니다. 선생님. 네. 와, 가을이에요. 가을하면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제발 책 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책 읽기 좋은 계절은 놀기도 좋은 계절인데 어떡해요. 그래도 책도 읽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네. 독서 감상문 쓰기로 했잖아요. 네. 독서 감상문 너무 어렵죠. 아이들은 독서 감상문 쓰자고 하면 늘 쓰던 글이다 보니까 잘 쓴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래서 또 독서 감상문요? 이렇게 하는데 독서 감상문 그렇게 자주 쓰지만 잘 쓰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정말 없어요. 네, 가장 기본적인 글쓰기 같지만 또 잘 못 쓰는 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네. 저희도 이렇게 책을 많이 읽지만 정말 어쩔 때는 내가 이 책을 읽었던가? 남는 게 뭐 있지? 이럴 때 있죠. 네네. 근데 아무래도 한번 써놓고 난 거는 좀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독서 감상문을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자기 반성도 한번 해보게 되고 새로운 결심도 또 각오도 다지기 위해서 감상문을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독서 교육에서 독서 전 활동도 중요하지만 독서 중 활동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독후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독서라는 것은 이 현재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감상문은 저는 미래를 위해서 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우리가 면접도 많이 보고 자기 생각을 많이 물어보는 때잖아요. 감상문을 쓰면 자기 표현이 풍부해진다라는 거죠. 또 좋은 점이 또 있어요. 돈을 벌어줘요. 독서 감상문이요? 네. 오. 이게 대회를 잘 찾아보시면 네. 상금이 걸려있는 대회도 많아서 맞아요. 이게 뭐 이왕이면 우리가 좀 자꾸 쓰는 연습을 하면서 나도 좀 수준을 높여주고 또 돈도 벌고 자존감이 또 높아집니다. 맞아요. 독서 감상문 필요한데 아이들이 과연 잘 쓰고 있을까요? 독서 감상문 쓰라고 했더니 네. 독서 줄거리 쓰고 맨 아랫부분 끝에다가 참 재밌었다, 뭐 인상 깊었다, 뭐 이제 이 정도로 끝내요, 아이들이. 보통 독서 감상문 하면 그렇게 쓰죠, 아이들이. 완전 초보적인 글쓰기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감상문 쓰면 선생님이 뭐 여기다 너 어떤 감상을 넣어야 된다 이런 지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그쵸? 없었어요. 저희 어릴 때는 네. 정말 독서 감상문을 써본 기억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즐거웠나 봐요. 맨날 일기를 써도 맨 마지막에 한참 즐거웠다, 재밌었다. 또 감상문을 써도 항상 참 재밌었다, 즐거웠다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문장으로 했었는데 아이들한테 우리는 조금 제대로 된 독서 감상문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줘볼까요? 처음부터 가운데 끝부분을 차례차례 알려드릴게요. 네. 일기처럼 써라예요. 처음에 네. 접근할 때. 네. 막 다 그래요. 뭐 어떻게 써야 돼? 어떻게 써요? 라고 하면 쓰고 싶은 책이 있을 때는 이 책을 내가 선택하게 된 이유도 있을 거며 그 다음에 이 책을 뭐 도서관이나 서점이나 사왔을 때 그 느낌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책 제목이라던가 또는 책 표지에 대한 느낌이 있을 건데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거를 처음 부분에 조금 일기처럼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서 감상문은 처음, 가운데, 끝부분은 요러요러한 것들을 넣어라 라고 하는 말들은 많지만 사실은 딱 법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내가 처음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되고 지은이를 작가를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서 들어가도 되고 책 전체적인 소개를 하면서 들어가도 되고 책과 관련하여 내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으로 시작을 해도 되고 얼마든지 그건 자기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속담이라던가 격언 이렇게 좋은 말들 같은 거 찾아서 네. 거기다가 써 넣으면 좀 더 풍부한 글쓰기가 되는데 아주 기묘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문구여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선생님하고 약간 생각은 다른데 네. 이거 뭐 법은 아니에요. 네. 제 생각이에요. 네.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격언이나 명언이나 한자 성어 네. 이런 거를 그 책 주제나 내 생각과 딱 절묘한 거를 딱 하나 던져주면서 마무리를 하면 기가 막힌 그 여운을 남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건 중간에 써도 되고 처음에 써도 되고 마지막에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묘해야 되고 기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걸 찾기는 어렵겠죠. 네. 그걸 조금 내 생각을 풀어서 쓰면 돼요. 꼭 뭐 이렇게 압축해서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검색을 해가지고 계속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 잘 찾아내는 능력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가장 중요한 가운데입니다. 이 몸통 부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줄거리 쓰기가 왕창 나와요. 그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아이들한테 줄거리는 그야말로 요약하는 거다. 그냥 격가지들은 다 떼어내라, 시시한 거. 네. 그냥 큰 줄기만 가지고 한 문단 정도 써라. 물론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이 막 1000자 이상 되면 한 두 문단 정도로 또 써도 되겠죠. 네. 그런데 뭐 글의 길이가 짧다 그러면
너무 줄거리를 많이 쓰면 안 되겠죠. 그냥 한 문단 정도로 압축해서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줄거리 쓰는 건 얘기하거든요. 저는 6학년 아이가 2천자 쓴 적이 있었어요. 줄거리였죠, 줄거리. 그러니까 거의 뭐 필사를 하듯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또 지나가다 보면 그게 글쓰기에 또 많은 도움이 돼요. 네네. 줄거리 요약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내 입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한번 세 부분으로 우리 한번 나눠서 얘기해 볼까? 근데 그것도 좀 어렵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니? 그거 한번 그냥 필사로 적어보자. 줄거리 요약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어려운데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반복해서 줄거리 요약하는 방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가장 뭐 기억에 남는 내용이라든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라든가 음. 그렇게만 쓰면 줄거리밖에 안 되죠. 네. 거기에다가 반드시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곁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 아이가 책 속에서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엄마가 되게 아픈 이야기였어요. 이 친구 어머님도 수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럼 그 얘기를 같이 넣어서 써봐 했더니 거기 아주 딱 맞게 경험을 같이 집어넣어서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서 그 마음 전달이 잘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처음 쓴 아이였어요. 감상문을. 계속 이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주인공이 했던 행동들 너하고 탁 떨어지는 게 있는데 너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이 주인공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이게 잘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아이가 머리에 이렇게 생각이 막 드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일기처럼 표현해봐. 이렇게 해서 썼죠. 좋은 결과까지 이어진 거죠. 그렇죠. 생각과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독서 감상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늘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독서 감상문은 딱히 법은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책을 읽고 나서 내 생각과 느낌을 자연스럽게 잘 표현하는 글이 가장 좋은 독서 감상문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또 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쉽죠. 맞아요. 쓰라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맞아요. 처음 쓰는 아이들은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 정도 쓰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 쓰더라도 이것도 하나의 독서 감상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독서 감상문을 쓰고 싶다 이런 이제 친구들이라면 네.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보통은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 이러면은 뭐 중심 인물들을 좀 내세우기가 쉽죠. 그런데 책 내용 중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대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고 이 인물의 입장도 한번 나름 이해를 해보면서 또 이 인물에 대해서 문제점을 비판해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를 넣으면 훨씬 깊이 있는 자기 생각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네. 네. 아이들 이 말 너무 좋아요. 네. 나였다면. 네. 근데 나였다면 하면 네. 그렇게 이야기가 연결이 돼서 잘 나오나 봐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에서는 나였다면 금지어를 시켰고요. 처음 하는 아이들은 나였다면 하고 쓰면 조금 더 문장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드디어 끝부분입니다. 네. 이 끝부분 장식이 너무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이 책의 느낌, 내가 정말 기억에 남는 거, 아니면 내 결심, 각오, 그 안에다 다 녹여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좋고 또 이 책에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흔히 주제라고 하죠. 뭐 어린 아이들은 주제가 너무 어려우면 이 책에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있어? 라는 거 그거 한 문장으로 정리를 좀 해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는 뭘 깨달았는지 이런 게 꼭 들어가면 참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떤 거나 이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명언이나 격언이나 한자 성어나 한마디 탁 한 문장으로 던지면서 네. 자기 생각이나 주제나 깨달은 점을 딱 연결한다면 가장 좋은데 아이들이 그렇게 어렵다면 일단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해야죠. 네, 머릿속으로 생각한 대로 글이 안 되거든요. 생각은 1초 사이에서도 수 갈래로 막 흩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개요를 작성해놓고 쓰는 방법 참 좋아요. 처음부터 좀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데요. 처음 부분에는 내가 뭐뭐 써야지, 가운데 부분에는 뭐뭐 써야지, 그 다음에 끝 부분에는 뭐뭐 써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옆에 메모를 좀 해놓고 쓴다면 글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쓸 수 있어요. 너무 네. 편하죠. 왜냐면 네네네. 그 핵심만 이 뼈대만 네. 잘 맞춰놓으면 네. 거기다 이게 살만 잘 매끄럽게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뼈대 없는 글이 되면 안 되니까 일단 뼈대를 먼저 세워놓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 저는 끝부분도 이제 고수편이 있어요. 네. 자기 명언을 멋지게 한번 팍 넣어주면 뭐 이것만 한 게 없죠. 맞아요. 네. 자기가 만들면 돼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바람을 달리는 아이들이다. 그럼 거기에서 주제와 관련해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이게 내가 만드는 명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바람을 달리는, 이 세상을 달리는, 인생을 달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감상문은 처음 부분도 중요하고 가운데 부분도 중요하고 끝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끝부분에서 탁 뭔가를 쳐주면 그렇죠. 그 여운이 탁 오래 남는 글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정말 너무 예쁘게 막 나오면 그 맛있는 음식은 다 있고 이게 완성인 거예요. 네. 처음 부분은 우리가 방에 들어갈 때 떡떡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 그 느낌으로 가볍게 이제 가운데 부분은 방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놀이를 하든 내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한바탕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끝부분은 내가 이제 놀았으니까 문 닫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문을 잘 닫고 뒷정리를 잘 하고 나오는 이런 느낌으로 차분하게 정리를 하면 전체적인 한 편의 독서 감상문을 쓰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좀 더 이 글이 완전 완성된 글로 보여지고 싶다면 우리가 문단 나누기까지 들어가면 정말 좋거든요. 글의 가장 기본이 또 문단 아닐까요? 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문단 나누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원고지를 쓴다면 문단 나누기는 처음, 그다음에 가운데서 우리가 또 3번 쓰기 들어갔었고 끝부분 했었잖아요. 5번만 첫 칸을 들여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문단의 시작은 한 칸 들여쓰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외에는 원고지에서는 들여쓰기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아이들이 글 쓰는 걸 보면 늘 아쉬운 게 문단 개념이 잡혀 있는 아이들은 글을 잘 써요. 근데 문단 개념이 없는 아이들은 글이 조금 안 돼요. 네. 이게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문단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문단이라는 개념이 탁 잡혀 있으면 글쓰기가 쉬워요. 네. 오히려 한 덩어리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근데 그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애들이. 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처음 앞부분에서 얘기했어야 됐지만 저는 이 끝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제목 쓰기예요. 독서 감상문 책 제목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줄에는 내 생각, 내 글의 제목을 표현해야 되거든요. 이 제목을 보고 뽑잖아요. 또 대회에서도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제목이 얼마나 큰 걸 좌우해요. 그것처럼 독서 감상문도 제목이 정말 중요해요. 네. 독서 감상문을 쓸 때는 우리가 보통 2줄 제목이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맨 위에 주제목은 내가 정하는 제목이에요. 네. 감상문에 어울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쓰는 제목은 책 제목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부제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2줄 제목을 우리가 쓰거든요. 감상문의 제목은 처음부터 정해놓고 써도 되고 다 써놓고 마지막에 써도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은 초보자들은 다 써놓고 마지막에 붙이는 게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제목은 정해놨는데 개요를 안 짜놓고 막 쓰다 보면 글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제목하고 글하고 엉뚱한 내용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내용을 다 써놓고 여기에 어울리는 제목을 내가 마지막에 달아도 좋죠. 네, 그렇죠. 우리 좋은 책 한 권 읽었다면 또 좋은 독서 감상문 쓰는 거는 힘들지만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글쓰기를 많이 요구를 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글쓰기는 독서 감상문이다. 독서 감상문 한 편이라도 제대로 잘 쓴다면 어디 가서 자신감 가지고 글쓰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하나의 주제만 잡아서 거기에 내 생각 표현하는 거 이제 요것만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없어요. 글쓰기는 후천적으로 자기가 재능을 개발하고 계속 반복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 가지고 한번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네. 이 가을에 좋은 책 한 권 읽고 또 좋은 독서 감상문도 한번 써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독서 감상문 완성! 코드가 안 맞았어. 박자가 안 맞았어. 이런 거 잘하신 거야.